여러분, 안녕하세요. CKCC 디지털 교육 분야 역량 강화 수업을 맡은 강의자 한지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원격 수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파일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주세요.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의 장점, 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인 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미 줌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이런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학습자나 학부모에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튜토리얼을 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여 튜토리얼을 쉽게 제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줌에서의 강의실 예약, 반복 기능, 그리고 캘린더와의 연동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줌에서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고 계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시간 수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플랫폼으로 클래스킥이라는 플랫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줌을 활용해서 혹은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혹은 웹엑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회의 기반의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분명히 교육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하지? 하는 고민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다른 교육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교육 플랫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클래스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는 진짜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Nearpod, 클래스킥, 클래스플로어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킷이나 카훅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에듀케이션 플랫폼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개인이 개별적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혹은 기관에서는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플랫폼들에서는 어떤 교육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강사들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교육 플랫폼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부족한 기능들을 채워나가실 수 있는 거죠. 교육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에 우리가 교육 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들에 있는 학습자들을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에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있는 그런 교육적 자원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레딧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이죠.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제가 목표로 하는 레슨과 관련된 학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레딧에서 찾아보곤 합니다. 레딧은 정말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과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저는 학습자들이 이거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까를 확인할 때 주로 이 레딧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리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가 구비해서 마련해서 수업 시간에 임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분이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실 구글이나 혹은 잘 활용하는 자신만의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새는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어떤 과제를 내주거나 혹은 어떤 단어 학습을 하게 하는 등의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교수자는 적절한 교육 플랫폼들을 선택하고 그 교육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수업에 맞게 잘 디자인해서 이를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량이 필요하겠죠. 더불어 학습자가 교수자가 디자인한 이러한 이런 플랫폼 속에 있는 템플릿들을 학습자도 주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수업이 가지고 있는 활용상의 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상의 이점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오늘 실시간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비실시간 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을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플립 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을 예습해 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의 비실시간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온라인 교육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며 동시에 전 세계의 학습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혁신은 우리 한국어 교육이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재난, 재해가 있을 시 온라인으로, 비실시간으로 혹은 수업을 해야 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이전에 비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물리적인 교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수업들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 교실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고 교실 안에서 학습을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 자원의 활용도 교실 밖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고요. 학습자는 교실 밖에서 얻은 궁금증을 교실 안에서 해결하거나 교실 안에서 생긴 궁금증을 교실 밖에서 해결하는 그런 과제들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더 실제적인 수업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모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성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흔히 온라인 교육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대1 수업이 아닌
다대1 수업일 경우에 그러한데요.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클래스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줌 수업은 어떠한 한계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런 제가 제공해 드리는,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플랫폼들이 그 줌 활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혹은 기관에서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와 아니면 부교재, 그리고 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함께 상호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플랫폼에 맞는 그러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줌에서 PPT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몇 가지 수업들을 들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교재를 그대로 스캔하여 활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많이 이런 콘텐츠 개발을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러한 점들은 저희가 두 번째, 이 다음 강의에서 비실시간 교육, 과제 제시형 교육일 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은 본인 교사들의 그런 어떤 상상력과 경험과 그리고 다른 벤치마킹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걸 활용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건 두 번째 수업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교사 공동체를 구성해서 교사분들끼리 함께 나누어서 제작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발전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사 공동체는 학교 내, 기관 내에서 구성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줌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튜토리얼 제작 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튜토리얼 제작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을 선택해서 활용할 때 교사가 이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나 학부모님들께 이의 활용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의 단계를 다 캡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서 튜토리얼을 공유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크롬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크롬에 보시면 이 상단에 이렇게 확장팩들,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기능은 이 아이오라드라는 확장팩입니다. 이 아이오라드라는 확장팩은 The Tutorial Builder라고 해서 튜토리얼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장팩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시키면 여러분이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클릭하거나 타이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각각의 단계로 인식을 하고 튜토리얼을 제작해 줍니다. 이의 실제적인 활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장팩 설치를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크롬 익스플로러를 키셨다면 한번 이 퍼즐 모양의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확장 프로그램 관리가 있고요.
저는 이미 검색을 해놨네요. 여기서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볼까요? 아이오라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확장 기능이 뜹니다. 이렇게 익스텐션이 뜨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하고요. 확장팩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원하는 교육 플랫폼, 튜토리얼을 만들기 원하는 교육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분홍색 사각형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교육 플랫폼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가입을 하고 이 강의로 참여하게끔 안내하는 튜토리얼을 제작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제가 강의 후반부에 다룰 예정인 클래스킥 홈페이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클래스킥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첫 화면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분홍 색깔 확장팩을 눌러줘요. 그러면 캡처라고 뜹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죠? 캡처 전에는 불필요한 탭들은 모두 꺼주세요. 그리고 캡처 중에는 천천히 단계별로 액션을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고 싶을 때는 이 분홍색 아이콘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캡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거는 로그인에 화면 마우스를 올려두는 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튜던트라는 부분을 학습자가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이 클래스킥에서 학습 자료를 만들면 나오는 코드예요. 이 코드를 학습자들에게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학습자들은 일단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르도록 해요. 그 다음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부분을 누릅니다. 그리고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고 이후에 사인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클래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 튜토리얼 빌더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튜토리얼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돼요.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로그인 아래에 있는 스튜던트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클릭하게 나왔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튜토리얼을 만들어줘요. 이 밑에 설명도 The first step is to open ClassKick. 맞아요. 클래스킥을 먼저 오픈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Click Student. 학생을 눌러주세요 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분홍 색깔 창도 나옵니다. 이런 창들은 뭐 조정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혹시 부가 설명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디오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ath Content를 들어가 보시면 블러 처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블러 처리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텝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면 Delete 스텝 하셔서 스텝을 지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텝 2는 화면이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곳에서 사인업을 레프트 클릭해 주세요. 클릭 사인업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를 눌러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코드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스 코드를 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 되었다 싶으면 프리뷰 앤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된 튜토리얼이 나오고요. 이 튜토리얼을 여러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강의를 가입하고, 강의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고 강의를 참여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이 아이오라드를 통해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팁이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실을 예약하는 것과 회의실이죠. 회의실을 예약하는 것과 그다음에 반복되는 강의를 여는 것, 그리고 캘린더로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아이오라드로 이를 설명하는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How to host a Zoom meeting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이오라드에서 이렇게 제목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제목을 설정한 이후에 이거는 설명이 나오죠. 13단계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1분이면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건 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줌을 오픈한 다음에 My Account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기 위에 보시면 Try It이라는 게 있고요. 뭐 Watch It이라는 게 있고 뭐 View It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 튜토리얼을 볼 수 있는 모드예요. Try It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을 하고 타이핑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미팅에 들어가 볼게요. 강의실을 예약하려면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스케줄러 미팅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미팅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는 칸이 나와서, 여기에 미팅 이름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린 CKCC, 클래스룸을 해볼까요? 타입했어.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는 반복 수업으로 하시고 싶을 때 이걸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매주, 여기 보시면 매주 7시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비디오는 우리 둘 다 서로 얼굴 보고 수업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강의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하셔서 본인이 사용하시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도 함께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캘린더를 연동하시면 학습자들에게 우리 수업 이때 여기서 와 하고 학습자들을 태그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블러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모든 스텝이 완료가 되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오라드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강의실 예약은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랬을 때 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학습자 혹은 분반마다의 링크를 다 따로 설정하셔서 인터넷상에 북마크로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줌에 들어오셔서 내 미팅들을 좌르르 보신 다음에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북마크를 해놓고 해당 분반에 바로 접속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예약하실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조금 쉬운 걸로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참석자, 학습자들에게도 이제 이 강의실에 대한 링크를 전달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줌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녹화 기능입니다.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줌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녹화해 보셨을 것 같아요. 녹화 기능은 이렇게 줌 화면에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 중 기록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록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래에 기록 일시 중지 이 두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녹화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컨버팅 되게 됩니다. 이때 혹시 기록이라는 아이콘이 뜨지 않으신다면 줌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업데이트 하시면 아마 이 기록이라는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녹화를 하실 때는 학습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녹화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이며 왜 녹화를 하는지, 그리고 녹화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줌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존의 녹화들을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줌 홈페이지에 오시면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아래에 리코딩스가 있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런 리코딩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해서 새로 보실 수도 있겠어요. 이건 로컬 리코딩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녹화되어 있는 리코딩 기록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채팅과 손들기, 손 내리기 기능인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수신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죠. 모두에게 보이는 채팅 기능과 이 모두에게를 누르면 특정 인물에게, 특정 학생을 지정해서 채팅을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자들도 교사들에게가 아닌 다른 학습자들에게 말을 걸 때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이 옆에 문서 표시를 눌러보셨을 때 파일을 공유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습자들에게 수업 자료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팅들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저장된 채팅을 다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모티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모티콘을 보시면 손 들기와 손 내리기 기능이 일단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이 반응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 반응을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있는 이 손바닥 부분, 이 손바닥 부분이 바로 손 들기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손 들기를 누르시면요. 이 손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손바닥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 학습자는 상위에 노출되게 됩니다. 저는 학습자들에게 항상 이 손들기 기능 그리고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받고 난 후 손 내리기 기능을 꼭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오디오가 겹치거나 약간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학습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상위 노출되는 학습자들에게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주면 굉장히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느낌이 나서 더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자들에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됐나요? 다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다들 마이크를 꺼 놓고 있어서 조용하다거나 아니면 한두 명만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교사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모두 이해됐으면 이 이모티콘을 표시해 주자."라고 하면서 학습자들이 수시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어떤 이모티콘을 쓰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학습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어 피드백이 쉽지가 않고 학습자들이 나를 얼마나 팔로우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설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두로 물어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응들을 적절히 활용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공유인데요. 여러분이 모두 사용하시고 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화면 공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 화면 공유에 대해서는요.
PPT 슬라이드 쇼를 보통 공유를 해주시죠. 이때는 PPT 화면에 들어가셔서 슬라이드쇼 설정에 들어가셔서 웹 형식에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 화면을 차지하지 않고 PPT를 하나의 작은 창으로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점은 그냥 줌에서 화면 공유하시는 거랑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영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 공유 시 꼭 소리 공유를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PPT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종종 PPT에 작성해 놓은 발표자 노트를 보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줌에서 화면 공유에 들어가신 다음에 고급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화면 일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화면 일부를 PPT에서 학습자들이 봤으면 좋겠는 부분까지만 선택을 하여 두고 그 나머지 PPT의 발표자 노트는 보면서 수업을 하거나 체크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 일부 선택 기능에서는 슬라이드쇼 크기에 맞춰서 창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PPT의 화면이 너무 작으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PPT의 크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크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줌에서 이런 인터넷 창을 화면 공유하고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PPT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저만 이렇게 PPT 안에 들어가 있는 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녹화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화면 공유 기능에서 고급에 들어가셔서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PPT를 선택하시면요. PPT 안에 교수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화면 녹화를 하실 수가 있고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PPT는 항상 여기에 있고 교수자는 이렇게 갤러리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과 섞여서 종종 교수자를 보지 않고 화면만 보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예 PPT 화면에 교수자가 들어가 버린다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화면 공유도 물론 필요한 일이고 좋은 기능이지만 발표자 노트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작성해 두시고 일부 선택을 해서 화면 공유를 하는 방식과 동시에 뭐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해 놓고 화면에 강의자 모습이 보여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여러 명을 대상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실 때에는 이 소회의실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때 소회의실을 사용하시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셔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줌 화면에서 마이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 세팅 부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긴 다양한 세팅들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대기실 같은 것도 설정하실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소회의실 관련된 것들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소회의실은 굉장히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음, 어디- 네, 여기 인 미팅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미팅 고급 부분, 고급 설정이죠. 고급 설정에서 보시면 breakout roo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회의실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더 작은 룸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좋겠죠. 이 기능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꼭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체크해 놓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참석자들이 다른 룸에 가 있지만 제가 그들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의 방에 나눠져 있는 그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 음성이 들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직접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 두 가지는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활성화를 먼저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셨다면 학습자들이 그리고 모두 수업에 들어왔다면 학습자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이미 수업 첫 시간에 안내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참가자 이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 주었으면 하는지를 안내를 해서 그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끔 중국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중국어로 이름이 떠서 이 학습자가 누구인지 제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설정하도록 제가 볼 수 있게, 제가 알 수 있게 출석부와 똑같이 설정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반으로 제가 각각 룸에 배정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가자 이름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출석 체크에도 용이한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소회의실에 학습자를 수동으로 할당할 때 편의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소회의실의 기능을 켜는 것입니다. 내 계정에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In Meeting Advanced 그 부분, 회의 중 고급 부분에 들어가셔서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소회의실을 만들고자 하신다면요. 줌 화면에서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회의실을 아이콘을 누르시면 몇 개의 방을 만들 건지가 나오고요. 수동으로 할당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할당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수동으로 할당을 하시게 되면 교사가 직접 몇 개의 방을 만들지를 결정한 것을 토대로 학습자를 선택해서 그 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할당을 선택하면 그냥 그 몇 개의 방을 만들지만 선택을 해두시면 알아서 랜덤으로 학습자들이 그 방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옵션에서 할당된 모든 참가자들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에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면 할당이 끝나면 알아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체 방으로 돌아오도록 허용. 전체 방은 교사와 함께 있었던 기본 회의실을 말하는데요. 이 전체 방으로 돌아오도록 허용을 해놓으시면 학습자들이 학습 논의가 끝나고 토론이나 활동이 끝난 후에 이 전체 방으로 알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전체 방으로 학습자들이 돌아오도록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르는 과정에서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면 각각의 소회의실에 전체 방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갑자기 전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초 후에 내가 돌아가게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줌에서 수업 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소회의실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캡처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소회의실을 지금 캡처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아래에 있는 네모난 것들이 모여있는 이 소회의실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소회의실을 몇 개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학습자들을 자동으로 할당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동으로 할당한다면 굳이 어떤 학습자의 레벨이나 어떤 레슨에서의 뭐 특이점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할당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학습자 레벨이 좀 상이하다. 그래서 잘하는 학습자와 조금 이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학습자를 한 곳에 넣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런 학습자들을 분리하고 싶다거나 하실 때는 수동으로 할당을 선택하셔서 직접 학습자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소회의실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별 토론이라거나 할 때는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고요.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번 학습자가 들어가서 그 소회의실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친 후에는 다음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소회의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학습자들에게 안내해 준 후 해당 소회의실에서 그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소회의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소회의실은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회의실을 몇 개를 만들 것인지를 보고 한번 만들기를 눌러보면 저는 일단 3개를 만든다고 하고 만들기를 했더니 소회의실 1, 소회의실 2, 소회의실 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회의실 부분을 누르시면 이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하자마자 문법 연습하기, 뭐 다이얼로그 1 읽기, 뭐 연습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회의실 이름을 활동명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뭐 할당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습자들을 직접 지정하시는 그런 옵션들도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소회의실이 하나 더 필요하네 하면 뭐 소회의실을 추가하시거나 다시 만들기를 하셔서 4개로 다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만드신 후에 소회의실을 열기를 누르시면 이 소회의실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어떤 제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이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회의실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는 시작 안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열고 나서는 진행 중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뜨면요. 여러분은 이 소회의실에 몇 명이 참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소회의실 하나하나에 참가하셔서 그 소회의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제가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팅해서 그걸 설정해 놓았잖아요. 활성화를 시켜 놓았죠. 모든 소회의실에 음성을 브로드캐스트 하려면 B를 길게 누릅니다. 여러분은 B를 길게 누르셔도 되고 혹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기능을 직접 누르셔도 돼요. 이 브로드캐스트를 누르시면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하실 건지 음성을 브로드캐스트 하실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일 경우에는 뭐 1분 후 종료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어떤 공지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모든 소회의실을 닫으시겠습니까? 여기 모든 소회의실 닫기 빨간색을 누르면 이런 안내 창이 뜹니다. 그러면 모든 소회의실을 닫기를 누르면 바로 모든 참가자들이 전체 회의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60초 후에 메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는 지금 60초가 남았음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각자들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회의실 기능은 단순히 학습자들이 다른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활동 시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에서는 줌과 파워포인트 등의 템플릿을 활용해서 함께 템플릿에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줌에서는 화이트보드를 위한 32개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약간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회의를 위한 그런 템플릿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줌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음의 템플릿을 보시면요. 학습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활동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한 안내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색상 스티커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서 자신의 출신 나라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출신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초급 첫 단원 혹은 두 번째 단원에서 자신의 출신 국가,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하셔서 학습자들의 출신 국가를 붙이게 한다거나 혹은 모두 같은 국가에 속한다면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게 한다거나 등등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화이트보드를 이때 활용하는 까닭은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다양한 템플릿들을 우리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러한 템플릿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각각 문제를 배분하고 그 문제를 풀게 하는 등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화이트보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학습자들의 답이나 혹은 오답 등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화이트보드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챕터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점과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리고 다뤄왔던 그러한 수업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은 비실시간 원격 수업인데요. 이 비실시간 원격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여러분이 과제를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 미리 찍어 놓은 영상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과제를 제시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비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장점이라면 학습자들에게 재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언제든지 교수자가 제공한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고 예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 교수자에게도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자신의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학습자들에게 오늘 수업 어땠어? 뭐 다 이해할 수 있었어?
어려운 점은 없었어? 뭐 이런 점들,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비실시간 원격 수업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동료 교수와 공유하여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자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실시간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수업 내내 비실시간 원격 수업을 할 수는 없겠죠.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다루어 본 것과 같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실시간으로요. 장점은 비실시간 원격 수업의 단점이었죠.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수업 효과성을 증진시킵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으로 지적받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학습자들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 학습자 간의 협력학습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은 우리가 한계로 여겨졌지만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반응에 대한 기능을 배웠어요. 손들기와 손 내리기, 그리고 함께 이모티콘을 공유하거나 하는 방식이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한 반응을 보고 교수자는 구두로 혹은 자료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바로 인터넷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때보다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이 더 무궁하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더 풍성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이 있다면요.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줌이나 웹엑스 혹은 구글 미트 같은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화상회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의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최대한 교육적인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축적해 나가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 이는 우리가 줌에 있는 기능들을 배우고 어떤 온라인 플랫폼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고 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지요. 이렇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과 실시간 수업에서 필요한 유의미한 설계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은 좀 있지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전략을 활용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체화되어 있기도 하고 학습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 온라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전략적인 수업 운영을 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제 생각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교수학습 내용을 반영한 학습 자료들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학습 자료더라도 일방향적인 수업이거나 아니면 학습자들에게 그게 효과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건 상호작용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상호작용은 교수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요.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교류하는 그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학습 만족도와 교육의 질의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학습 만족도도 사실 굉장히 동기부여, 그리고 학습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편인이죠. 그리고 화상교육 할 때는 학습자들이 어떤 실제감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응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사회 실제감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줌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점을 체크해 보시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관리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학습 관리를 진행하죠. 우리는 보통 출석 체크를 하고 중간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구두 평가를 보고 하기도 하고요. 학습자들에게 중간 평가를 받기도 해요. 수업에 대한 평가죠. 더불어서 온라인에서도 이런 점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플랫폼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드백과 평가예요. 원격 교육 시스템상 피드백 제공은 학습 동기 유발 및 강화, 교정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피드백은 학습 동기 유발과 강화, 교정의 역할을 하겠지요. 하지만 원격 교육 시스템에서 이 점들이 더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격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해주는 방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혹은 음성으로 제공하는 청각적인 이런 결과물이 보이는 피드백과 평가가 학습을 동기를 유발하고 또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에서 평가 운영은 플랫폼 활용 기술을 요구함.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플랫폼 활용 기술을 사용해서 피드백과 평가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줌을 생각해 본다면 줌에서의 피드백이나 평가는 보통 구두 음성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이 녹화된 것들을 다 다시 듣고 자기 피드백을 기억한다거나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피드백과 평가를 보여주셔야 할 텐데, 그럴 때 플랫폼 활용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도 플랫폼에서 이러한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를 익혀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협력학습입니다.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줌에서의 화상회의처럼 교수님과 학습자들, 강사님과 학습자들과 같은 1대4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소위실 기능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협력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 협력학습 환경 구축은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습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플랫폼 내에서 협력학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수 전략을 세우고 교수학습 설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습자들이 수업한 것들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어떤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물들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 수 있겠죠. 더불어서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자가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그 모든 자료들, 학습자들이 업로드하는 자신의 과제들, 그러한 것들의 공유는 다른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로 하여금 모든 과제의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지는 점이 있죠.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실시간 화상 교육 플랫폼의 경우에는 좀 보안이 약하다거나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학습자들이 다른 반 학습자들에게 미리 이 수업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좀 미리 보고 다른 학습자들에게 뭔가 시험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부정행위 발생의 소지가 있고 더불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목차로 돌아가 보면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수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플랫폼의 종류와 활용상의 이점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 전에 튜토리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아이오라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강의실을 만들고 이 강의실을 캘린더에 연동하고 다른 학습자들을 태그해서 그 학습자들의 캘린더에까지 영향을 미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줌 수업 중 활용 가능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녹화, 채팅, 손들기, 손내리기와 같은 반응, 그다음에 화면 공유, 소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수업 중 활용 가능 기능은 단순히 기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되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이라든가 채팅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 목표 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습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소웨이시나 화이트보드와 같은 기능은 결과적으로는 협력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제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줌 수업을 활용하실 때, 줌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러한 기능들을 고려하셔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협력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셔서 수업 만족도도 높이시고 동기부여도 하시고 그리고 학습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즐거운 학습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이렇게 줌 수업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한계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시간 수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플랫폼 중 하나인 클래스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3, 실시간 수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클래스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이 클래스킥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 있는 한국어 교사분들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선생님들께서 이 클래스킥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줌이나 웹엑스, 구글 밋 같은 화상 회의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플랫폼들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클래스킥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상세 설명 페이지를 캡처해 온 것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클래스킥은 선생님들이 과제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을 모니터할 수 있게 도와줘요. 실시간 피드백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네 가지 특징들을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과제를 미리 준비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만들 수 있는 과제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빈칸 뚫기 같은 연습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선 긋기 혹은 다지선다, 5개나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음성을 듣고 답하거나 텍스트로 답을 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기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자신만의 속도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을 수 있는데요. 교사가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학습자가 또 다른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교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클래스킥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는 실제 UX, UI 부분을 보셔야 좀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제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과제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킥의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업로드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PPT나 PDF 파일 등을 업로드하셔서 문항을 만드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러한 과제를 내고 싶다 그랬을 때 빈칸 뚫기를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 빈칸 뚫기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면 되고, 다지선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그 옆에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링크를 제공해 주고 싶을 때는 이 링크 아이콘을, 그리고 음성을 제공해 주고 가이드라인이나 문제를 음성으로 제공해 주고 싶을 때는 이 녹음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작성하셔야 할 경우에는 T를, 그리고 선긋기를 하실 경우에는 이 연필 모양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어사이먼트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이런 어사이먼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국어 교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수업 자료들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제외하고 다른 수업들에 관련된 어사이먼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되게 단편적으로 딱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4명의 학습자들이 여기서 과제를 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미리 이 5가지의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5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를 써놓고 이제 4가지의 문제를 내주신 거죠. 하나의 과제겠네요. 그랬을 때 학습자들은 이 회색 박스를 보시면 학습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현황입니다. 진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답을 쓰고 있는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손들기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들어가셔서 힌트를 주시거나 답을 체크해 주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학습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손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를 도와줬어요. 그런 한 현황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과제를 만들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클래스 코드가 있습니다. 과제를 만들면 발급이 돼요.
그 클래스 코드를 공유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학습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실시간 수업의 일종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클래스 코드를 통해 학습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한 다음에 학습자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학습자들에게 필요시 손들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이나 답안 확인을 요청하라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고요. 학습자의 동료 피드백을 허용해 놓으신다면, 설정해서 허용해 놓으신다면 학습자 동료 피드백도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만드실 때 답안까지 작성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직접 채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해보고 틀린 것이 없거나 채점 후에 모두 마친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놓는 것도 학습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교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킥을 줌과 함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클래스킥에서 제공하는 안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자들이 모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항들을 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남학생은 벌써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고요. 첫 번째 여학생은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있으나 첫 번째 문제에 손들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학생은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 게 보이죠? 궁금한 것이 생겨 손들기를 한 학생의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자가 보니까 자기의 답이 틀리게 나온 거예요. 왜일까? 손들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답변을 써주시죠. 이 답을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다. 힌트를 써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학습자가 이를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넘어가 버렸네요. 스티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학습자들과 교수자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활발한, 그리고 좀 간편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스티커들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물음표를 써놨어요. 도대체 이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하고 물음표를 써놨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런 뜻이란다 하면 학습자가 아 하고 답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자들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고, 혹은 다른 학습자들이 서로를 도와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측면에, 더 적극적인 의미의 협동학습이 될 수도 있고, 협력학습이 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차원의 협력학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레슨에 따라서, 그 레슨의 목표와 선생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는 다르게 설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직접 클래스킥에 들어가서 이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킥에 들어가시면요. 로그인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이미 선생님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과제를 넣어놨는데요. 먼저 한번 어사이먼트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의 과제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목들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학년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 혹은 직접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러한 과제들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줌에서 봤던 화이트보드처럼 여러 학습자들이 동시에 하나의 과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른 선생님들의 그러한 과제들을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떠한 선생님께서 언어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신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음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The airport. Jason could feel butterflies in his stomach as he entered the bustling airport. 이렇게 학습자들이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문제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요런 이디엄을 발견했을 때는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메타포를 발견하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라. 이러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답안을 미리 작성해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과제에 들어가셔서 답안을 채점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이러한 메모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학습자들이 다 했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들어가셔서 채점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하나하나 채점해 주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문항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제시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문제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건 클래스킥에서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죠. 펜 툴을 이용해서 세 가지 다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 세 가지 다른 타입의 문항을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통해서 약간 선생님들의 비계 제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답을 작성을 하는데 답은 뭐죠? O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미리 O라고 작성을 해 놓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가능한 답변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작성해 놓으실 수 있고 이 문항에 대한 점수를 여러분들께서는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긴 하지만 저는 10점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그럼 학습자가 여기다가 5라고 치면은 여기서 학습자가 몇 점을 받았는지 맞았으면 10점, 틀리면 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뜨게 됩니다. 이러한 빈칸 문제는 모두 마찬가지고요.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킥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킥에 들어가셨을 때 선생님으로서 보이게 되는 메뉴들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과제 목록입니다. 클래스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본 콘텐츠는 과제인데요. 과제란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보셨다시피 그 슬라이드를 모아놓은 묶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묶음들의 목록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과제를 공유하신다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를 재편집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명렬표입니다. 학급이나 모둠에 대한 명렬표를 만드셔서 이를 통해서 학습자 관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 학습자들이 어떠한 과제들을 진행했는지, 학습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접속 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알림 사항들의 목록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필은 교사의 인적 정보, 소속 학교, 유무료 회원 여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무료 회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과제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만들기 부분에서는요. 빈 페이지에서 과제를 아예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PPT와 PDF를 업로드하여 그 업로드한 PPT 위에다가 빈칸을 만드는 기능들을 활용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학습지를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고 과제 라이브러리에서 복사해서 만들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렬표를 만드실 때는 일단 새 명렬표 만들기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 중인 교사는 이와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계정 한정 기능이기 때문에 무료 계정을 쓰고 계신 분들께서는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명렬표 타이틀에는 학급명이나 모둠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색상을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이 명렬표 안에 학생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렬표를 만드실 때 학생의 권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과 포트폴리오형이 있는데요. 보통 포트폴리오형은 유료 계정이기 때문에 기본형은 현재 하고 있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형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팁으로 학생 명단을 입력하실 때는 한 줄에 한 명씩 이른 콤마, 이른 콤마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한 명씩 입력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도 한 번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명렬표를 만든 이후에는 수정이 가능하고 학습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떤 계정 유형을 갖고 있고 어떤 과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클래스킥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라이브러리를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그 문항 타입들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사이먼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다른 선생님의 작업물을, 과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전 여기서 영어 수업에 관련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를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작업들이 있지요.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수업이랑 유사한 것, 단어가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법 설명을 하고자 하는지, 읽기 수업인지, 아니면 어떤 문학, 시나 소설에 관한 수업인지, 이런 등등 것들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그럼 일단은 저는 뭔가 컬러풀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원하는 과제에 들어가 보시고요. 딱 한 개만 되어 있네요. 커피 어사이먼트를 누르시면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저의 과제 목록에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동안 카피해 놓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영어 수업 시간에 캐피탈리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제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비디오 먼저 봐라 하고 간단 명료한 활동문을 작성해 주시고 링크를 첨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학습자들은 이걸 보고 다음
과제에 임하게 되겠지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 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Rule 1. Capitalize the first word of a sentence. 이 과제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규칙 두 가지를 굉장히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법 교육을 할 때 이 문법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 혹은 시제상에 제약이 있는 것들 혹은 주어에 제약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만든 PPT를 그대로 업로드하셔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빈칸 뚫기 문제를 작성하여 두셨어요. 역시나 문제는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읽어주시고요. 학습자들은 이 맨 앞에 있는 M, 이 맨 앞에 있는 I와 같은 단어들을 캐피탈 I, 캐피탈 M으로 씀으로써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7점의 점수를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맞는 답을 쓰면 7점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글을 써보는 그런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10점 내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채점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문항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화려한 문항이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미리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 활동 하기 전에 도입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어 교재에서도 직접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학습에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도입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연관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아니면 글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래스킥에서도 과제 전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학습자들이 직접 녹음해서 업로드해 놓기를 요청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학습자들은 이 녹음 버튼을 통해서 바로 리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서로 녹음된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리코딩을 두어야 할지까지도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링크되어 있는 기사를 읽고 요 타임라인에 맞게 재배치하는 그런 문항들도 내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와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여기서도 관련된 자료들을 주고 그에 대한 답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쓰시고 계세요. 굉장히 심화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문항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제시되어 있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쓰는 문항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단어들을 하나씩 Okay, these words may be tricky because they have silent letters in them, so I'm going to read them. 읽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 단어들을 읽어주는지,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음성 녹음을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맞는 단어를 직접 쓰시면 각 문항당 1점씩을 학습자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선긋기 툴을 이용해서 학습자들은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활동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던 이 부분은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학습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자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킥에서는 이렇게 데모 어사인먼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3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문항이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진행 중인 부분을 아까 전에 봤듯이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서 어디를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점수를 위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스티커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별로 2번 슬라이드만 볼래? 하면 2번 슬라이드만 쫙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줌과 함께 이를 활용하신다면 줌에서 이 부분을 화면 공유해 놓으시고 학습자들의 답변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클래스킥을 어떻게 실시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줌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채팅 기능, 뭐 손들기, 손 내리기 기능, 화면 공유 기능, 소외이실 기능, 화이트보드 기능 외에도 학습자들의 학습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킥을 사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 한계와 보안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만약에 소회의실을 만든다거나 학습자들 간의 채팅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겠으나, 어떠한 우리가 과제에 대한 서로에게 피드백을 준다거나 평가를 주는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번 소회의실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학습을 한다고 해서 그 소회의실에서 어떻게 교수자가 과제를 제공해주고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걸 어떻게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개인화된 학습으로, 개인에게 내재화된 학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점들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하지만 줌에서 고민이 되었던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는 클래스킥과 같은, 반드시 클래스킥은 아니어도 되겠죠. 다른 많은 플랫폼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이 클래스킥이니까 클래스킥으로 말씀드리자면, 클래스킥과 같이 학습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클래스킥을 활용해서 어떤 과제를 개별적으로 풀어보게 하고, 줌에서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서 토론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줌에서는 교사의 구두, 말과 학습자의 말, 그리고 이모티콘에서의 반응으로 조금 간소화된 면이 있었다면, 클래스킥에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타이핑을 치시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등 실시간으로 내가 케어받고 있다, 내가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습적인 피드백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교육의 질의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1대1로 긴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학습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이런 교수자의 정서적 반응뿐만이 아니라
클래스킥에서도 학습자들끼리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제에 다른 학습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고치고 이러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런 점을 좀 도와줄까? 너가 손을 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학습자에게 가 있어서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채팅을 미리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러한 소통은 사회 실제감 증진에 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습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학습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틀렸는지, 뭐 이런 학습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학습자가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지, 접속 중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학습자들이 여태까지 푼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관리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피드백과 평가죠.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평가를 하는 거는 학습자들이 나중에 줌에서 공부했을 때 자기가 필기를 하거나 해서 남겨놓은 개별 피드백보다도 더 객관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고 점수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강화하고 또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학습 부분도 있었죠. 줌에서는 주로 소회의실 기능으로 이야기되었던 협력학습인데요.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줌에서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1대 다로 수업을 하시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협력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스킥을 통해서 각각이 자신의 학습을 진행한 후에,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떠한 문법적인 표현을 배운다, 아니면 주제에 관련된 표현을 배운다 하면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교수자가 1차적으로 설명을 해준 후에 각각 클래스킥에 가서 수업을 토대로 한 과제를 풀고 다시 소회의실에서 모여서 그 표현들을 활용한 대화 연습이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 과제 완성형 연습을 해본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에서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학습 자료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것들은 교수자가 계속해서 과제를 업로드해 놓으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한 학기에 전체적인 레슨의 과제들이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엔 좀 힘드시더라도 만들어 두신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실시간 원격 수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어서 도움이 안 되셨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